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연평도에서 공무원이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신발만 가지런히 남겨둔 채 실종된 공무원 사건을 두고 북한군이 사살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북한군이 사살했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정말로 치명적인 도전과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중으로 청와대와 국방부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긴급하게 알려지고 있는 이 소식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실종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이 됐다, 화상까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여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북한군에 이어서 박항자씨 사건 이후에 우리 국민이 피살된 또 다른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부 끝까지 저희가 취재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 조간신문 함께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군에게 사살된 듯 오늘 동아일보 1면에서도 이 기사 크게 톱뉴스로 쓰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북한군에게 사살이 됐다라뇨. 우리 국민이 말입니다. 어업 지도선을 타고 월북 시도 중에 표류. 북한군이 코로나 방역 지침을 따라 총격 시신 수습포 화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우발적 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보당국이 우발적 사고에 무게를 뒀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하는 것이 우발적 사고로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첩보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이후에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대체 뭘 믿고 북한과 종전선언을 할 것인가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새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으로 사살했느냐라는 여부도 밝혀져야겠고 이 소식이 확인된 이후 청와대와 우리 정부, 우리 군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 건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 건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정부가 기업규제 결정판 집단소송제를 내놨다. 법무부가 28일 입법 예고한 상황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법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분야의 전면 실시.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응만 하다가 기업 경영 날설판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방역을 비웃는 차량 시위가 예고됐는데 경찰은 이 차량 시위 드라이브 스루도 10대 이상 땐 단속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차량에 한 명씩 탑승하자라는 게 주장됐고 이에 대한 경찰의 의견이 나온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추적이 불가능하다. 해외에 서버를 은밀하게 두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붙잡혔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을 뭘로 보고 결국 잡혔어요. 그런데 2기 운영진이 사이트를 다시 오픈했다고 합니다. 또 잡으면 되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전주 시내버스엔 마스크 쓰세요 안 쓴다 이 실랑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마스크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차량에 전주 시내버스엔 무료 마스크함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다. 시민들이 나는 한 장 쓰고 5장 반납할게. 릴레이 기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전주 사람들 마음 따뜻하군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 1면 보도를 비롯하여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사살됐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긴급하게 몇 분을 좀 모셨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 출신의 외교안보 국제부 데스크를 맡고 있는 김성진 차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직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바르다 박 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청와대 출신이자 대변인 출신이자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죠. 이재명 부장도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사살, 이게 오늘의 최대 뉴스입니다. MB정부 때 금강산 관광을 간 박완자 씨를 북한군이 총으로 쏴서 박완자 씨가 사망한 사건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사살된 게 맞다면 박완자 씨 피살 사건 이후에 발생하는 남북관계에 정말로 유례없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사태 파악을 정부는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입장 발표하는지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기다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건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이사. 결국은 조두순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이라 문제입니다. 잠시 후에 이게 사실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뉴스 긴급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연평도에서 실종됐던 우리 40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서 사살이 된 이후에 화장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차분히 저희가 냉정하게 확인을 해봐야 할 사안 같은데요. 이미 우리 정보 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로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 공무원을 총으로 사살한 사실이 맞는 것인지 이 여부부터 좀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먼저 무슨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저희가 상세하게 사건의 전말도 작성했는데요. 함께 전말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시죠. 바로 이겁니다. 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 북한군의 사살. 충격적인 소식.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 해수부 소속의 40대 공무원 A씨가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승선해서 공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업무를 수행 중에 실종이 됐습니다. 실종이 됐어요. 그런데 실종된 공무원은 발견되지 않았고 배 선 위에 가지런히 놓인 그 40대 공무원의, 해수부 공무원의 신발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젯밤까지 이 공무원이 어디로 갔느냐 미스테리 사건이었습니다. 어젯밤까지요. 낮 12시 51분 해경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이틀간 우리 해경이 집중 수색해도 이 공무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젯밤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공무원이 원북한 거 아니야? 북한에서 살아있대 등의 설들이 제기됐었는데 오늘 아침 지금 이 시점을 기점으로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등을 비롯해서 월북하다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서 사살이 됐다라는 소식이 급하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월북 목적으로 표류하다가 실종됐다. 그런데 원거리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이 아니냐라는 설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을 두고도 과연 원거리에서 북한군이 쏜 건지 아니면 북한 땅에 이 공무원이 발을 딛고 하루가 지난 뒤에 북한군이 처형을 한 것인지 아직은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우리 정보당국과 청와대, 국방부의 입장 발표를 기다려봐야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거리에서 사살됐든 처형이 됐든 우리 국민의 생명이 북한군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면 이건 엄청 중차대한 안보상의 이슈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무원이 실종된 위치, 지도상에 저희가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지도상 어디서 실종된 거고 도대체 어디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인지 지도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직 명확한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NLL 북방 한계선에 굉장히 근접한 위치입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평도, 소연평도 NLL 위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미의 신발을 가지런히 둔 채 실종됐다. 자, 그런데 월북을 했다라는 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월북하는 사람이 선미의 신발을 가지런히 둘까? 아직은 의문입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설에 따르면 군이 비슷한 시기에 북한 해역, 바로 저기입니다. NLL을 넘어선 저쪽에서 이 해수부 공무원을 발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근거리에 있는 위치에서 발견한 정황,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는 원거리에서 북한군이 총으로 쏘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좀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우리가 확인해야 할 팩트는 대한민국 국민, 해수부 공무원, 우리 국민 40대가 북한군이 쏜 총에 의해서 사살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거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어떤 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진짜 자진 월북을 한 건지, 아니면 표류가 된 건지, 아니면 얘기한 것처럼 진짜 원거리에서 피살이 된 건지, 아니면 북한에 들어갔다가 지금 실종이 된 건지 정확하게 아무것도 확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 당국의 발표를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정부가 지금 원래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예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전으로 땡겨서 빨리 신속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마 국방부가 발표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봐야 이제 그 다음부터 과연 정확한 진상이 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 걱정하는 게 아마 이거 같습니다.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고 좀 논평되고 했었는데, 결국 정부가 지금 이 사건의 경위가 뭔지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보다 남북 관계를 먼저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그런 의혹을 불수시키기 위해서라도 아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가 아직 불확실합니다.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우리 국민이 사살된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국민이 자발적으로 월북하려 했던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사살된 것이라면 이것이 우발적인지 아닌지, 이 세 가지 사실은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말씀 정리하면서 국방부를 출입했었던 외교안보 데스크인 김성진 기자,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일단은 우리 정보 당국이 이런 소식과 이런 정황을 어디선가 포착했다라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우리 정보 당국은 이런 걸 어떻게 한 거죠? 어떻게 파악한 거죠? 네, 지금 현재 남북 간에 있는 모든 통신선은 접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서해 군 통신선을 비롯해서 적십자 전화선도 마찬가지고요. 유엔사 연결선까지 모두 좀 통화는 안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북한과는 접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방부가 이 사안을 발표를 하면서, 일부를 발표를 하면서 22일 오후에 북측에서 발견된 정황이 있다. 그리고 국회에 오후에 보고를 하면서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분석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첩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군에서 통상하는 첩보라는 것은 SI 정보, 통신감청을 통한 어떤 도청을 통한 어떤 정보 수집 절차 중에 하나인데, 직접 사람한테 듣지 않는 이상은 신호감청을 통한 첩보 입수가 주로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측에서 이루어지는 통신 감청이나 그런 걸 신호 정보 수집을 통해 가지고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이것을 분석 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거는 어제 또 잠깐 또 합참 측에서 설명을 했을 때도 예. 생존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일부 보도에는 이 월북자, 지금 가 있는 실종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생존 여부는 불명확하다라고 어제도 분명히 그 시점을 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정보 입수 시점에서 총격과 이 사망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국방부 출입 기자 김성기 기자의 말을 듣다 보니까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해 준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여부도 정부의 발표를 좀 지켜본 뒤에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그때 금강산에서 우리 국민 박항적 씨 피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북한군의 소행에 대해서 정말로 깜짝 놀랐었던 그 사건인데, 또다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과거 박항자 씨 피살 사건까지 안 가더라도 21일 사건이 발생을 해서 실종 신고가 되고 난 다음에 어제 저녁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만약에 북한으로 넘어간 것 같이 보였다면 북한으로부터 빨리 보내달라는 성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 당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첩보가
접수가 되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사살됐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의견을 모으는 그리고 앞으로의 정부의 대책을 모으는 관련 NSC가 이미 밤새 열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청와대도 국방부도 통일부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됐다는 사실이 거의 확인되고 있는 이 상황까지도 아직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사살된 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로 북한에 얘기를 하는지 분명하게 정리가 빨리 이 시간에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게 없음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됐다는 것도 충격적인 거고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 나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북한의 주민이 우리 쪽으로 왔다면 이 사건을 우리 정부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작년에 삼척항으로 들어왔던 북한 주민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과연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 대상인지 계속 안고 믿으면서 참고 가야 되는 대상인지 우리 청와대와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자, 현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수현 전 대변인님. 네. 정부의 입장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군이 파악한 정보 이런 걸 지금 따져보고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정리도 지금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했다는 뉴스를 저희가 어제 보내드렸는데 그보다 앞선 21일에 우리 공무원이 실종이 됐고 급기야 오늘은 사살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께 보고 안 된 건가요? 그래서 뭐 그걸 제가 알 수는 없겠죠. 예. 지금 여러 가지 그 정보, 첩보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 경위 이런 것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박정아 전 대변인님께서 정보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다 경험해 보셔서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정부가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다 잘 아실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돼 있어서 우리 그 김성진 기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연락 체계가 다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정부도 이 사실 경위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대통령의 종전선언 호소 이런 것들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하셨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런 사건이 나서 아마 예.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2008년 7월에 일어났던 박광자 씨 그 피격 사건 이게 못지않은 큰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어쨌든 청와대 NSC가 예정이 돼 있었지만 오늘 급히 앞당겨서 한다고 하니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예. 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보고 또 곧 이어서 이제 국방부의 발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충격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안보적 측면에서는 단호하되 그리고 남북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미칠 그 파장이 영향이 경위가 어떻게 밝혀지더라도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틀림없어 보이는 사건입니다. 예. 여러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 사건의 의문점은 아직도 많습니다. 미스테리한 의문점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연평도에서 사라진 공무원 그는 왜? 이게 자진 월북이냐 단순 실족이냐 어제 밤부터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정보당국이 구체적인 공식적인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당의 국방위 관계자 합참 월북 가능성과 조류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미스테리한 지점은 실종된 그 40대 해수부 가족, 공무원의 가족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는 그 사람이 내 동생이라 특정할 수 있느냐. 내 동생은 월북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 가족들은 이 공무원이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두 번째, 원거리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됐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총격받고 숨진 것은 맞지만 원거리 총격 사망인지는 분명치 않다. 21일 체포됐다가 하루 뒤 사살했다는 첩보도 있다. 라고 결이 다른 이야기를 조선일보 기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도적인 거냐, 우발적인 거냐. 이거는 우리 군의 해석에 달린 건데 우리 군이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이 여파가 어떻게 번질지도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말 코로나에 막기 위해 북한과 중국 국경 1km 이내 접근자는 이유 불문해서 발포에 사살을 지시가 내렸다. 자, 비슷한 조치가 남북 접경에 내려졌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렇게 발표가 된다면 이걸 우발적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도 추후에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당국은 우발적 사고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 오늘 동아일보는 그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세 가지 미스테리 중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일단 팩트부터 몇 가지 짚어볼게요. 이재명 기자. 자, 가족들은 실종된 가족들은 내 동생이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북한군 총격에 의해서 피살됐다는 그 사람이 내 동생이라는 거 우리 정부가 확인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팩트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팩트일 텐데 여전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직 정보 당국의 얘기를 들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월북이 맞는 건지 아니면 표류된 건지 자체를 만약에 진짜 이 40대 공무원이 피살됐다면 더더욱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본인의 얘기를 들을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것을 과연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 드는 거고 그리고 말한 것처럼 이제 만약에 피살이 됐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커지는 거죠. 그야말로 이거는 뭐 박왕자 씨 사건 이후에 12년 만에 민간인이 이제 총격을 맞고 사망한 사건인데 2008년 박왕자 사건도 마찬가지로 햇볕 정책 이후에 가장 남북 관계가 최대 경색됐던 큰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재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어떤 카드를 던져놓은 건데 오히려 그게 굉장히 이제 퇴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피살 사건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추측을 통해서 예단하는 것 자체는 그 의미가 없다. 예. 결국은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정부에서 규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성진 기자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계속 국방부와 정보당국을 통해서 취재를 했는데 좀 확인되거나 알려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21일 점심 무렵이죠. 실종 당시의 상황을 보면 지금 앞서 나온 것처럼 선미 부분에 신발, 가절에 놓은 신발이 발견이 됐고요. 또 하나가 함정 안에 있는 구명조끼 중에 한 벌이 또 없어졌습니다. 배 안에 있는 구명조끼 네. 하나가 없어졌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상황이 복잡해지는 건데요. 예. 단순 실종이냐 아니냐부터 해서 사실 올붕하는데 일단은 신발을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구명조끼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가능성에 좀 개연성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군이 어제 국회에 보고하면서도 월북 가능성, 표류 가능성 두 가지를 다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여당에서는 제기하는 부분이 지금 그 실종 지점과 북한 해역까지, 북한 땅까지 거리가 20km입니다. 군사분계선까지, NLL까지가 지금 10km고요. 거기서 다시 강명군까지, 북한 땅까지 10km입니다. 과연 20km까지 해역으로 월북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더해서 지금 구명조끼 부분이 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의도성, 다양한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종합적인 판단이 예.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김성진 기자 지금 계속 취재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미스테리가 북한군이 원거리에서 총으로 쏴서 사살했다. 오늘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체포됐다가 하루 뒤에 북한군이 사살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라고 오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약간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달리 썼어요. 우리 군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지금으로는 정확하게 분석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파악된 자료는 어제 군이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은 22일 오후에 북한에서 발견된 정황이라고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22일에 우리 정보당국도 이 사실 첩보를 입수했다는 얘기고요. 그 당시 상황만으로 지금 판단하는데 그 상황 때 이미 총격과 사망 이 두 가지 단어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디서 총격이 이루어졌고 그 어디서 첩보를 우리 군이 입수할 당시에 어디 사망했는지 부분은 지금 추론의 부분이고요. 그 가정이 남았기 때문에 과연 원고의 해안에서 사살했는지 그리고 육지에서 사살했는지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보당국 관계자가 우리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우발적 사고의 가능성 이야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자, 어떤 정보당국 관계자인지는 저희 동아일보 차원에서도
기사에 쓸 수는 없겠으나 아직 원거리냐 근거리냐 피살이냐 사살이냐 여부도 확실치 않은데 정부 당국이 벌써부터 자, 코로나 때문에 북한군이 우발적으로 실수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손하고 석연치 않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개인적 견해시죠. 옆에 박수현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 이 정도 사건이 생기게 되면은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게 스피커의 단일화예요. 일신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도 그렇고 관계 부처도 말조심 그다음에 정리된 발표를 하게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도 없고 저희가 오늘 지금 3가지 의문점을 얘기하고 있고 아직도 모든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벌써 우발적인 사건일 것 같다. 혹은 월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밑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굉장히 불손한 의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이 정도 사건이면 청와대부터 해서 모든 부처에 입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발신, 스피커의 단일화를 해야 되고 잘못된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이렇게 밑자락이 딸려지는 거 보면 벌써 정부가 무언가의 예단, 그 다음에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굉장히 이 사건 자체를 축소하려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이 확인이 되면 단호하고 적절한 응분의 조치를 북한에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견입니다. 박정하 대변인께서 개인적 견해를 말씀하신 거고 우리 정부가 예단을 했다거나 아니면 밑자락이 깔려있다라는 것은 사실로 전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박정하 대변인의 개인적 우려라는 말씀 제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박수현 대변인 네. 우리 정부와 당연히 국방부도 이 사실을 굉장히 중차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입장을 발표할 텐데 자, 이 국민이 자발적으로 월북을 했든 안 했든 이 여부는 사실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했는지에 대한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정말로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사살된 것이 확인됐다면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가 우리 국방부가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예.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왜 그렇게 됐는가 경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살됐는가 안 됐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 국민적 정서로 볼 때 굉장히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후폭풍이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NSC가 오전으로 당겨졌다는 것은 아마 거기에서 어떤 이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들이 보고되고 어느 정도 전체의 경위 파악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아무 내용도 없이 NSC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전에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보면 될 것이고요. 또 우리 박정하 대변인 말씀대로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서 축소하려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주신 걱정은 좀 과도한 걱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에 어떤 정부든 그런 어떤 음모를 가지고 어떤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적은 없지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데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어떤 대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떠올리게 되는 것이 2008년 7월 11일 박광자 씨 피격 사건이 난 이후에 취해졌던 우리의 단호한 조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건의 성격과 이 사건의 성격이 또 어떤 것인가는 또 사실 비교가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청와대의 NSC를 지켜보시고 국방부 발표를 지켜보면서 할 것이고 정부는 아마 그 사안에 따라서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은 취하고 할 것은 분명히 할 것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잘 짚어주셨듯이 정부의 발표가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나오면 그 즉시 중차대한 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정부의 입장 한번 기다려 볼 텐데요. 김성진 기자, 군 차원에서 만약에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향해서 사살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단호한 군 차원의 대응도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문제는 또 통일부, 외교부 포함해서 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 후속 대응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 전에 짚어볼 부분이 실종 신고를 한 21일부터의 수색 당시 상황입니다. 군사 분계선, NLL을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수색이 제대로 됐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군에서는 당시에 꽃게잡이 성어철이기 때문에 많은 함정들과 단속선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해경과 해군 그리고 해수부 지도선까지 다 수색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 해상 수색은 항공 수색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수면에서 어떤 물체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여기는 또 비행 금지 구역이라서 우리 해상 초획이라든가 항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수색에서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항공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도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서북도서에서 도난을 당할 수 있고 표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그런 항공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네. 예. 예, 조금 전 민주당의 공지를 보니까 1시 20분에 오늘 낮 1시 20분에 국방부에서 이낙연 대표랑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마 오전 중에 정보를 다 분석해서 그 내용을 이제 청와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여당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설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저희 도시구쇼, 김재의 도시구쇼 생방송에 전해질 수도 있는 이 속보를 여러분들께서는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톱뉴스, 중요한 안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짚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백신 대람 조짐, 돈 내고서라도 유료 백신 맞겠다라고 줄을 섰습니다. 마스크 부족 사태 때 줄을 섰던 시민들이 이번엔 독감 예방 주사를 먼저 맞기 위해서 줄을 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신선미 기자가 그 현장 확인했습니다.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형 검진센터에 오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유료로 독감 백신을 맞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오후 1시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도 2시간 전부터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래 기다릴 걸 대비해 의자를 챙겨온 이들도 있습니다. 1시부터 줄 서서 접종한다고 그래서 미리 와서 줄 서 있으려고 왔어요. 접종이 시작되려면 아직 30분가량 남았지만 건물 앞마당은 대기자들로 이미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무료 백신 접종 대상인 어린이와 어르신들도 눈에 띕니다. 무료 접종만 기다리다 허탕을 치느니 차라리 돈을 내고 먼저 맞겠다는 겁니다. 9살 무료 접종 대상인데 그거가 안 돼가지고 이제 유료로 이제 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노인네들 감기 걸리면 또 가서 검사받고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미리 맞기를 했어요. 돈을 내고래도. 몰려드는 인파의 검진센터들은 초비상입니다. 접종이 가능한지 문의 전화가 쏟아지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유료 백신에도 문제가 있는지 묻는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500통 정도 이상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 지역의 검진센터에선 예약이 필수지만 지금 예약해도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앞서 지난 3월 마스크 대란을 겪었던 시민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예약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만약에 내주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 마스크 살 때도 줄 서서 샀었는데 이렇게 독감 주사까지 줄 서가지고 맞게 될 줄은 몰랐고.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백신 품질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부의 긴급 발표 이후에 무료 백신 접종이 중단되자 걱정이 된 시민들이 유료 백신이라도 돈을 내고서라도 독감 백신을 맞기 위해서 이렇게 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신선미 기자가 곳곳에서 잘 취재를 했는데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이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정부가 접종해야 할 무료 백신을 믿기 힘들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가장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와닿았던 게 아무래도 마스크 살 때도 줄을 섰는데 이제 독감 주사를 맞을 때도 줄을 서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방역 당국도 걱정하는 게 결국은 이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을 하는 트윈데믹이겠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11월경부터 독감이 유행하는데 사실 독감과 코로나는 증상이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찰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독감 의심자도 다 격리를 해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굉장히 많은 검사와 진단을 해야, 격리를 해야 되고 결국 그것이 이제 의료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코로나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까 봐 모두 걱정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독감 백신의 어떤 무료 접종 중단 사태가 온 겁니다. 그런 만큼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 중단 사태가 왔는데 지금 최악의 또 시나리오는 이거죠. 지금 500만 명 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전부 폐기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국회에서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배 한 5만 병 정도를 더 무료로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거의 2천만 명 가까이가 이제 무료 접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의 물량이 없는 거죠. 물량이 부족하다. 백신이 그렇죠. 부족하다. 그 물량을 다시 확보하는데 약 3개월에서 6개월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 넘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최악의 경우죠. 그렇죠. 그런 이제 최악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이제 면밀하게 검증을 해서 정확하게 결과를 내놓겠지만 어쨌든 이 시나리오별로 정부가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그게 정부 이제 국민도 굉장히 불안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마침 여권의 핵심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수현 전 의원님 나와 계시니까 이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저 포함해서 500만 회분 백신을 모두 다 폐기하는 최악의 경우가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갖고 있나요? 예. 우선 이렇게 유료라도 백신을 맞기 위해서 줄을 서 계신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죄송스럽다 하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부 정책은 신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를 믿고 그렇게 좀 신뢰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호소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재명 기자 말씀하셨듯이 트윈데믹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다른 해보다 이 독감 접종을 한 달 일찍 당겨서 시작했거든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시간이 약 한 달 정도는 좀 여유를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 안에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백신 부족을 우려하셨는데 이 백신은 사실 주문을 해서 나오기까지 한 서너 달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간 시간의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은 우려가 되는 것이 틀림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박능우 장관이 여러 가지 대책을 이제 말씀을 하실 건데요. 그러나 이런 점도 있습니다. 사실 그 백신 일부 이렇게 잘못된 것을 그것만 처분한다거나 이런 어떤 축소 대책을 정부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백신 부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00만 도스 전체를 폐기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신속한 어떤 대응은 일단 불안하지만 국민께 신뢰를 받을 만한 정부의 첫 대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런 사고가 났나를 보면 사실 지금 제약 회사라고 하는 곳이 처음 백신 유통권을 낙찰을 받았는데 경험이 없고 그래서 이제 콜드체인, 냉장 이제 보관 체계 이것이 이제 처음 해보는 업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일 그렇게 처음 해보는 업체가 낙찰이 됐다면 질병관리청이 더욱더 관리를 강화하고 그런 어떤 재분배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문제를 미리 다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관리의 책임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업체가 왜 그러면 처음 낙찰이 됐는가 보면 이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입찰 담합이나 이런 담합 비리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다른 제약회사들이 뭐를 했냐면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처음 이 업체가 낙찰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분야의 어떤 구조적 모순 이런 것들은 없는지도 이번 기회에 아예 다 점검을 해가지고 국민 불안도 없애드리고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좀 바로잡는 그런 교훈의 계획으로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 장관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만큼 저희들이 대처를 강구해야 되는 것인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현재 드러난 문제점들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참 아니 장관님 가지고 지금 사태가 위중합니다. 걱정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과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과에 무슨 그런 변명이 많아요? 사항을 파악해서 사과를 하겠다 말씀드렸고요. 9월 20일까지 접종된 그 백신에 대해서는 이 업체에서 공급한 백신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가 없어도 저는 볼 때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조금 실태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은 조금 우리가 과도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냉동차를 벗어나서 운반된 그 시간은 10분 내인 것 같습니다. 실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아 대변인, 지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봤는데 차분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좀 차분한 것도 좋지만 신속함과 정확함도 좀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 분야의 최종적인 책임자이잖아요. 수장이고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답변을 좀 단호하게 주셨어야 되는 것.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설령 내가 아니더라도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국민들한테 편안하게 좀 유감의 표현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능후 장관이 과거에도 보면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지 않은 답변으로 인해서 여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저는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과도한 걱정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겨우 10분인데 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보건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방송해드렸습니다만은 고려대 김정희 교수가 상한 우유 같은 경우, 상한 우유라고 의심될 수 있는 경우는 누가 공짜로 준들 먹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서 화면에서 본 것처럼 백신 맞으려 줄 서 있는 국민들 저렇게 서 있는데 보건당국 책임자가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 조간신문이 이 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유독 어떤 신문은 일면에 이제는 백신마저도 국민이 걱정해야 되나라는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이런 시대, 이런 국민들의 한탄이 계속 나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딘가 느슨해져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고 점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것 또한 이 백신에 대한 품질 검사 또한 정부가 발빠르게 현재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 백신의 품질과 관련된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뉴스 속보로서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백신 폐기로 인한 손실 금액 문제도 떠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이 손실 금액에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는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500만 회분 전량 폐기 때는 최대 400억 원 손실이 예상되고요. 검증 중이고 손실 낙찰금 규모가 400억 원대라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로 가정한 겁니다. 손실보상 책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상하게 된다면 건강의료보험의 재정을 써야 하고 그 제약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실보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부는 조사를 통해서 신성약품의 약사법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제조사 관계자는 해당 유통사 문제가 확실시되고 일부 분량 폐기된다면 피해보상 요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독감 백신이 일부라도 폐기될 때 일선 병원에서 유료로 맡고 있는 이 백신 비용이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앞으로 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의원 관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와주셨는데요. 네. 자, 만약에 지금 상상하기 싫지만 500만 회분을 전량 폐기할 때 그 손실액이 400억 원이다. 이거를 우리 세금으로 낸다?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신성약품은 그 제조회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조회사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 제조했고 잘못 유통을 했으니까 그거 우리가 떠안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제약회사, 제조한 제약회사가 따로 있고 유통하는 회사가 신성약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유통회사. 그러니까 그 제조한 제약회사한테는 당연히 백신 그 값을 줘야죠. 그런데 그 돈을 누가 주어야 하는가? 당연히 이거는 신성약품 측에서 그 부담을 갖다가 해야 되고 유통에서 잘못한 그 유통사 측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 기사를 갖다가 봤더니 그 신성약품의 회장님이 콜드체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 지겠다. 이때 응분의 책임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민사 책임, 형사 책임, 행정적인 책임인데 일단 민사상의 책임을 갖다가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 도수당 금액이 8,620원이었어요, 낙찰가가. 여기에다가 500만을 곱하면은 간단하게 43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성약품이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몰라도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 부담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은 결국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좀 엄정한 사태가 있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제가 걱정되는 거는요. 이 백신을 갖다가 만드는 게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독감이 언제 창궐하기 시작하느냐?
대개 11월 중순부터 창궐을 해요. 왜냐하면 1000명당 7명 정도가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11월 중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벌써 9월 말 이제 10월로 들어가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런 백신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독감을 그 백신을 맞지 못해가지고 아주 그 건강상의 치명적인 위험이 생기는 사람한테는 돈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책임을 갖다가 지게 할 것인가? 저는 사실 돈보다도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예, 자 정부가 백신 품질을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를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 코로나 국면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BTS가 UN 영상을 통해서 뭔가의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It might feel like it's always night and we'll always be alone. But the night is always darkest before the first light of dawn. Life go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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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live on.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호명에도 대답을 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건으로 일관을 한 건데요. 그 장면부터 보시죠.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질문할까요? 아유, 참. 자료에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되면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이라고 몇 번을 부르고 대답 안 하는 부분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님, 김도욱 간사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법사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물론 답변하지 않으실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도 있으니까. 야당 김도욱 의원이 법무부 장관님이라고 3번이나 불렀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자 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추미애 장관에게 성실하게 답변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를 한 부분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김도욱 의원과 추미애 장관 사이에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을 참가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김도욱 의원을 향해서 뒷담화를 하며 웃었던 것이 마이크가 켜지면서 전 국민에게 고스란히 중계가 된 건데요. 그랬던 김도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추 장관이 어제는 일절 대꾸를 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겁니다. 국회 반장 출신인 이재명 기자, 이 장면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최근에 이제 여러 구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설 쓰시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어이가 없어요. 이런 이제 발언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신중할 필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 화면에서 봤지만 이게 신중함인지 아니면 야당원을 무시하는 건지 이건 국민들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도 제목을 침묵 시위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던데 결국 본인이 말실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신중하려고 했던 건 알겠으나 근데 오히려 지금 윤호중 법사위원장조차도 답변하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여당에서 볼 때 약간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전 윤호중 법사위원장 말도 절반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건 현안 질의가 있었던 거고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자기가 알면 안으로 답하고 모르면 확인해서 답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할 의무가 있고 그 답변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지. 저는 답변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말도 제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도욱 의원에게만 무건을 한 게 아닙니다. 야당의 조수진 의원에게도 추 장관은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드님에 대해서 8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통상적인 수사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장관님 스스로가 너무나 쉬운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5개월 만에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9개월째 돼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수사의 흐름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먼저 야당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글쎄요 더 얘기할 게 뭐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장관을 했던 어떤 분한테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두 가지가 장관하니까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만 없으면 할만하다. 하나는 인사청문회,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국회 불려가서 답변하는 거. 이제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 것 같아. 국회 가서 저렇게 추미애 장관처럼 답변 안 하고 무건수행하고 뭐 어이가 없다는 말씀하시면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허탈해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너무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무위원들한테 질의하는 거는 정말로 국민을 대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국민이 궁금한 거를 대신 질의하는 건데 그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런 태도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글쎄 그게 옳은가? 그리고 이 사건을 쳐다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과연 저런 모습을 보면서 추미애 장관을 들 수 있을까? 왜 저런 연유로 저렇게 하실까라는 의문이 오히려 더 커지는 대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건을 택한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야당 국회의원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 사견입니다만 후자에도 무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법무부 장관이 답변할 수 없으면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님하고 여쭤보면 네라고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고 의원님 떠들어 봐야 나는 그냥 이렇게 갈랍니다라는 생각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렇게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더 무게가 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다르게 평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은 품격 있는 무건수행이라고 높여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들어보시죠. 법사위가 품이나 품격을 기대하는 거가 정말 난망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법사위가 찌라시 냄새가 난다라든가 아니면은 싼 티가 난다라든가 이런 평가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 질문에 여러 가지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일종의 무건 수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품격 있는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박수현 의원님. 예. 정말로 김진애 의원처럼 추 장관의 이 태도가 품격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김진애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여러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분명하게 억울하고 한 달 동안 시달리면서 지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앞에 하실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다. 태도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제기됐던 문제는 애초에 탈영, 미복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시작했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의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점점 이슈가 작아지고 이제 쥐꼬리 같은 그런 이슈만 남았어요. 왜 보좌관이 전화했냐 안 했냐. 그리고 야당에서 제기했던 이런 의혹들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것도 확실하게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 아들 문제를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는 명쾌하게 판단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 장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왜 더 안 좋냐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정서적 측면에서 추 장관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법적인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국민 여러분이 그런 눈높이에서 볼 때 제가 조금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따뜻하게 사과를 하고 그랬으면 이 문제가 빨리 끝났을 문제인데 계속 그때마다 추미애 장관께서 답변하는 태도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불씨를 본인 스스로가 자꾸 되살리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진애 의원님께서 무건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아마 언론에서는 이것을 무건 설화라고 쓰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정말 그 무건 시위라고 쓴 언론이 야속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건 설화라고 안 써준 것이 고마울 정도다. 저는 차라리 고마울 정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추 장관님 어려우시더라도 이 국민 정서적 부분에서의 하실 역할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의 따끔한 돌직구였는데요. 말씀 중에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은 거짓인 것으로 판명이 됐다. 주권만한 의혹만 남았다는 것은 박수현 전 대변인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경에 나홀로 반대를 한 용해인 의원을 향해서 여권의 지지층이 비난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심사하고 선별한 추경안에 반대한다. 4차 추경안의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 기본소득당으로 먹튀 후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어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된 이후에 기본소득당으로 분리가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표 받고 당선돼서 염치가 없다. 저 시건방진 XX가 하는 짓이 참 가짜다라는 험악한 이거보다 사실은 훨씬 더 방송에 부적격한 비난의 말들이 용해인 의원에게 친문 커뮤니티와 민주당 지지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어제 이낙연 당대표가 이 같은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분들일 수도 있다. 어떤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적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용해인 의원을 향한 비판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자유지만 특히 좀 도를 지나치는 비난과 관련돼서 저런 글들이 나왔는데 물론 이낙연 대표가 딱 저것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강성 친문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질문이었는데 에너지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글쎄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서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의미의 에너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은 들지만 하지만 지금 용해원 의원에 대한 비판 같은 게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용해원 의원이 젊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사회 경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런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가지고 정부를 갖다가 비판을 갖다 하느냐 그런 비난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그런 비판이 될 수 있는가 그러한 비판을 일반적인 국민들이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문득 박정하 대변인 예전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지금 대통령 당시 후보자께서 이 같은 문자 폭탄 등에 대해서 양념이라고 표현하셨던 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비슷한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전당대 때 민주당 전당대 때 보면은 그 권리당원 사이에 118이라는 숫자가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는 1번 이렇게 해서 친문 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는 합니다만은 저는 좀 전에 봤던 그 장면과 이 장면 이게 서로 다른 장면을 보면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정체가 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첫째는 좀 전에 이낙연 대표가 저렇게 이거는 에너지원이다, 상식적인 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 당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과 좀 다른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은 어떻게 시달렸는지 한 측면을 보면서 과연 이게 민주당의 모습인가. 근데 그분들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용해인 의원을 거론하면서 며칠 전에 그 전기 만화집 발간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막 극찬을 하고 거의 용비어 정가를 부를 듯 했던 이해찬 대표를 무슨 이러면서 굉장히 폄훼하는 표현들을 저안했어요. 그러면 이해찬 대표를 그렇게 용비어 정가를
외치면서 옹호했던 그게 민주당이 제대로 된 모습인지 아니면 이렇게 강성 친문들이 이해찬 전 대표를 막 폄훼하는 이 모습이 민주당 진짜 모습인지 저는 정체성은 분명히 보여줘야지 국민들한테 혼돈했지. 어느 쪽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잘했다고 어느 쪽에서는 이해찬 대표는 정말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뭔지 스스로 모순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정환 대변인의 개인 견해였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예, 우리 그 시청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 또 선배 청와대 대변인이신데 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민의 힘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8.15 광복절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개천절 집회 이런 곳은 안 가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씀하시면서도 거기에 참석했던 당원들에 대한 징계를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안에도 그러한 그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의 일탈 행동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모습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이런 말씀을 꼭 우리 박정환 대변인께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은 좋은데 너무 극성스러운 열렬 지지자들이 사실은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아주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사회 현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당의 문제, 뭐 너의 문제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한국 사회 전체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어떤 우리 공통의 문제를 보고 이 문제들이 교훈을 얻어가면서 점점 더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좀 서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프로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하프는 조두순의 출소 이후에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했다. 결국 피해자 가족이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게 됐다. 이 사실일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났습니다. 결국은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냐 자기 주장을 계속 하셨습니다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가족이 이사를 지금 결심한 이상에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야당 의원이 공개를 한 건데 직접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 이사를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기자. 그렇게 된다면 가해자는 이사를 가지 않고 피해자가 그 동네를 떠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어쨌든 조두순을 오지 않게 할 방법은 없는 거죠. 법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피해자가 그럼 내가 가겠다, 이사 가겠다 이렇게 좀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가해자를 피해서 피해자가 달아나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것 굉장히 이제 참담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정치 역할이 뭔지 이런 걸 이제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조두순이 이제 출소한 날짜가 12월 13일입니다. 보니까 딱 80일 남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지난해부터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부터 얼마든지 정부나 그러니까 여당이나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수방관하다가 결국 이 사태 결국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달아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 법안들이 많았겠죠. 뭐 공수처법, 선거법으로 굉장히 여야가 충돌하고 했었는데 과연 그것보다 지금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덜 중요했느냐. 저는 그 점은 반드시 묻고 싶습니다. 예,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신희진 전 의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한 게 뭡니까? 정치권이든 정부든 예전에 나영이가 그 끔찍한 수술을 2번이나 했잖아요. 네. 그 비용도 실은 모금을 해서 국민들이 해주신 겁니다. 그때 정부가 해주지 못했어요. 이 가족을 살리는 길은 우리 모두 팔도도 붙이는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또 국민들이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산시장이 직접 청와대 청원을 넣었습니다. 윤하섭 안산시장이
보호수용법 제정안, 재범 위험 높은 범죄자는 출소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별도 시설에 격리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청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아니군요. 앞서는 야당이 조두순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곧 발의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순서가 좀 섞였습니다. 자, 이게 윤하섭 안산시장의 청원 내용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 격리되길 희망한다. 안산시민을 대표해서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라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참여인원은 현재 이렇고요. 정신 변호사님. 네네. 보다 못한 안산시장이 직접 나섰군요. 네. 그런데 사실 보호수용법은 제가 봤을 때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실익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사회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형기가 끝난 사람을 추가적으로 그 보호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위헌 판결 받고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이게 연원을 따라가다 보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이제 사상본 보호 관찰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종류의 법들이 쭉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그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대상이 사상범에서 이러한 극악한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대법원 판결이 무의미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두순이 몇 년을 받았냐면은 징역 12년을 갖다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감정상 굉장히 작은 그 형량을 갖다가 받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조두순이 이제 형기를 마치고 어떤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딱 나왔을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람 보고 추가로 뭐 5년, 10년 더 복역을 갖다가 해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위헌의 문제가 굉장히 크고 더군다나 이 법은 조두순이 범행을 갖다가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했을 때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의 그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과연 실익이 있을까? 오히려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두 번째 앞으로는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간의 신경전입니다. 먼저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유시장 경제가 뭐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국민당하고 정책 연대를 이어나가야 할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만만치 않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정권교체는 물론이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승리도 힘들다.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야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고 있다. 정치하기 전부터 굉장히 오랜 소진입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면서 제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경제 3법을 두고 부딪힌 것처럼 보이지만 신경전은 훨씬 더 이전서부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3법과 관련돼서 자유시장 경제가 뭔지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적을 했고요. 안철수 대표는 앞서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 정부 여당 사람들이 만든 완전히 방향이 잘못된 법안이다라고 현재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야권연대 주도권과 관련돼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대로는 재보선 대선 다진다라는 말은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연대할 필요 없다. 안철수에게 다시는 기회 안 올 것이다. 라고 발언하고 있는 건데요. 박정아 대변인, 일단은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당 소속이. 그러니까요. 예. 같은 당도 아닌데 예. 남의 당의 미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은 지금 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의원도 현재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고
마뜩치 않아 하는 어떤 범야권에 지지하는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 모두 저는 어떻게 해야지 야권의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다음에 또 그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나 뭐 재보선에서 승리의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서로 그 가는 방향은 같은데 약간 그 세부적인 미세한 차이에서 서로 밀당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속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방송기자클럽에서 또 무슨 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이런 비슷한 질문이 나올 텐데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사실은 내년 서울시장 보고를 두고 신경전을 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또 국민의힘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뭐랄까요, 국회의원 선거도 지고 서울시장 선거도 지고 대선도 다 졌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에게 차례가 안 갈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 예, 제가 평소에 저답지 않게 지극히 정치 공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김종인 대표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임으로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일단 시비를 걸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자신만의 전략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이 사실 성공하려면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도 쪽으로 외연 확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 공정경제 3법의 뭐 실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중도로 국민의힘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를 제외한 제가 알기로는 주호영 원내대표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국민의당과의 연대 또 합당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자라고 하는 그런 방법의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두 분이 그런 어떤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군요. 지금 서로 그렇게 뉴스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그 이면에 어떻게 보면 향후의 야권의 리더십과 야권의 개편 구도에 대한 숨은 신경전까지 지금 숨어 있다라는 박수현 전 대변인의 해석인데 국회 반장 출신 이재명 기자, 이 두 분의 신경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굉장히 해석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예.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공정경제 3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여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태인데 그 이유 자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 민주화를 전면 내세우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제 3법이 충분히 뭐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위배된 부분이 있다.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과 의원들 사이에 굉장히 갈등 요인을 저는 안철수 대표가 잘 파고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내년 4월까지가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고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야권 지형이 상당히 요동칠 겁니다. 그때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손을 잡기 위한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붙이면 네. 우리 박정하 대변인께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저희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김종인 대표 하실 때 제가 이제 비서실장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당내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로 집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모셔오기 위해서 많은 당직자들이 가서 모셔왔어요. 결과적으로 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그거는 김종인 대표의 존재 이유입니다. 경제민주화가. 그렇기 때문에 저를 양보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서 갈등이 생겨 문제가 생기면 단언컨대 김종인 대표는 또다시 자택으로 집거할 겁니다. 그러면 또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가서 또 사과하고 이렇게 모셔올 텐데 모셔온다는 얘기는 공정경제 3법이 김종인 대표의 뜻대로 실행이 될 거라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 만들지 마시고 공정경제 3법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반발짝씩 서로 양보할 거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세세한 법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논란이 깊어지니까 좀 생략을 하고 그 공정경제 3법이라고 지칭되는 그 법안에 보면 일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4차 추경 합의하듯이 여야간에 서로 그렇게 늘 거 뺄 거 뭐 정리하면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수용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선보였죠. 이것이 팩트, 오늘 두 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오늘 소개해줄 팩트는 어떤 겁니까? 네. 조국 전 장관 자녀가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이 위조된 것인지를 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이 논란이 제기됐을 때 동양대 장경옥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 영화 같은 상상이다, 이렇게 정경심 교수를 두둔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전 교수는 장 교수가 표창장이 위조된 걸 알면서 사실을 왜곡했다, 이런 주장을 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돌직구쇼는 동양대 동료 교수인 장 교수와의 대화를 토대로 한 진정 교수의 폭로성 글과 장 교수의 반론을 전해드렸는데 장 교수 관련 내용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폭로와 관련해서 장 교수가 오해가 있다고 밝힌 대목은 뭐였습니까, 그럼? 네, 장 교수에 따르면 진중권 전 교수에게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원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을 했는데 진정 교수는 원본을 못 찾겠다던 조국 전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원본은 딸이 보관하고 있다, 이 말을 듣고 표창장이 위조됐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결국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서 동료 사이인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는데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방송에선 장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언론 인터뷰를 두고 잘 모르고 한 얘기다, 이렇게 스스로 말을 바꾼 것처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김호준 방송 나가서 한 얘기나 진 교수랑 한 얘기는 내가 잘 모르고 한 얘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이 그렇다면 김호준 방송에서는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왜 말씀을 하셨는지도 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대목일 것 같아요. 진정 교수의 폭로에 더 많은 무게를 싣다 보니까 장 교수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라는 인상이 준 셈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처 표시를 두고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당일 방송에서 인용한 보도의 출처는 세계일보입니다. 그런데 장경옥 교수는 이 보도를 두고 검찰 질문에 잘 모르고 한 얘기라고 답했을 리가 있겠느냐, 최소한의 크로스체크도 없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론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다 보니 당시 일부 패널은 잘 모르고 한 소리라면 대국민 사기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폐지된 같은 날 오후 방송된 시사 프로그램 정치데스크에서도 이 논란을 다루면서 장 교수의 해명을 충분히 다루지 않은 채 장 교수가 검찰에서 발뺌을 했다, 언론 인터뷰가 사실상 거짓말이다, 이런 신중치 않은 발언이 있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그때 다시 이것이 팩트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고 일교차 큰 기분 좋은 가을 날씨라고 합니다. 다만 밤부터 영동 지역에는 비와 우박 소식도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영 캐스터,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하루에 두 계절이 공존하는 듯한 요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다가도 한낮에는 마치 늦여름처럼 다소 덥게도 느껴지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지만 해가 지면서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외투 하나 챙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종일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는데요. 모레까지 영동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대 40mm, 영남 해안과 전남 해안, 또 제주도에는 5에서 10mm의 약한 비만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영동 지역은 강릉의 낮 기온이 20도에 머무는 등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서울 24도, 대전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영동을 제외한 내륙 지역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주말과 휴일 내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동 지역은 늦은 밤부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도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로에서는 월북시도 공무원을 사살했다고? 라는 주제로 오늘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재명 전 청와대 출입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도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